안녕하세요. 자, 2021학년대 대비 기술교과교육과 기본 핵심 이론 강의 이제 한 달 완성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자, 하여튼 올해 잘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또 들으면서까지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파이팅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한 분량으로 해서 일단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론,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잘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들, 그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일단 기출문제를 갖다가 2020년에서 2014학년도까지 요 정도 하면은 거의 빠져나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올해도 거의 완벽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한번 쭉 보시면 이제 프린트 제가 한 번에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분석을 먼저 보면 일단은 과거에 어떻게 나왔고 그럼 현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합격을 하려면 미래에 대비하려면 현재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핵심 요약 정리를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핵심 요약 정리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논술형은 이제 없어졌고 기입형 2점하고 그 다음에 소수령 4점 있고 5점 있습니다만서도 이제 일단은 4점으로 세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기입형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답안지에다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안지에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그죠? 2점이면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자꾸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건 답안지 작성이 네 줄 또는 5줄, 대개 이제 네 줄 정도 이렇게 배당을 하면 돼요.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부할 때는 서술형 대비로 해서 16절지에다 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 하지 말고 꼭 답안지에다 하세요. 학원 사이트에 보면 답안지가 다 올라가 있죠. 우리가 거기다가 직접 써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5줄이나 6줄 정도로 요약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어. 이렇게 요약해 놓으면 나중에 서브노트가 돼요. 그래서 꼭 쓸만한 것만 딱 써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시오. 아니면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서술형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영역표를 쓰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쓰시오. 공부할 때는 대서까지도 공부합니다. 1, 2, 3, 4, 5, 6. 그걸 이제 줄여나가는 것이. 근데 한 가지만 쓰시오 했다고 한 가지만 요약을 해보면 위험해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잃어버리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작성하시오 하면 두세 가지. 그 다음에 두 줄 정도 쓰시오 하면은 일단은 서너 줄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나중에 아무거나 걸려라. 그죠? 생각 안 나더라도 다른 것이 생각나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돼요. 정확하게 쓸 걸 써야 된다. 그래서 답안 작성도 그렇잖아요. 1점, 2점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 가지만 쓰시오. 1점이란 얘기죠. 두 가지 쓰시오. 2점이란 얘기죠. 또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해서 4점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논술형이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서술형이 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죠. 기입형은 물론 똑같고 2점이고요. 그런 의미니까 핵심 요약을 잘 정리해서 쓰는 것이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는 하고, 저는 이제 일단 먼저 2020 학년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은 2019년도에 봤죠. 부터 2014 학년도, 그러면 시험은 2013년도에 봤죠. 왜 이걸 기점으로 하느냐면, 이때가, 여러분, 요때가 뭐 주관식으로 받긴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냐면은 뭐 객관식이란 이제 정답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다 보니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주관식으로 나오다 보니 일단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정답에 근사치에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일단 정답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근사치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가르친 대로 나와서 고득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고득점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제가 잘 가르친 거고,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 되게 20점, 그러니까 기술 교과 교육학 같은 경우는 결국 뭐 한 20점 배당된다 이렇게 놓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 기술 교육론 같은 경우는 중등임용고사의 1차 공청도로 20점, 뭐 원래 20점이 배정됐다기보다는 조금 20여 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 2020학년도 보니까 20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교육학하고 내용학하고 조금 나눠져서 그러는데 경기가 약간 불분명하긴 하지만 뭐 22점에서 24점까지 뭐 그 정도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단은 1차 시험을 보면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주로 어때요? 교육학이 있죠. 아시겠지만 2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교육학은 이렇게 문과 성향이라 일단 점수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술 교과 교육학인데, 기술 교과 교육학에서 뭐 20여 점이죠. 거의 이제 우리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22에서 24 정도, 뭐 그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20여 점에서 한 옛날 같으면 뭐 20점 만점에 18점 정도, 16점 정도 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제가 18점 이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적중도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결국 뭐 기술 영역도 보지만, 기술 영역의 기출 문제도 보지만, 일반 교육학에 나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업교육론에서 나온 문제들, 공업하고 기술은 좀 많이 밀착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상 작년에도 보면은 이렇게 공업경론에서 중요시 여겼던 게 기술이 안 나왔던 것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기술 교과교육학에 또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중첩되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랬더니 적중도도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술교과교육과 20여 점 된다 이렇게 되고, 전공이 일반적으로 막 60점 정도 되는데, 뭐 기술교육학하고 전공하고 요게 이제 1교시잖아요. 그다음에 요 두 가지가 2교시 뭐 전공 A, 3교시 전공 B 뭐 이렇게 나누니까 양쪽에 걸쳐서 기술 교과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이렇게 양쪽에 걸쳐서 다 출제가 됩니다. 이쪽도 출제가 되고 이쪽도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기입형은 2점이고, 뭐 서술형은 이제 4점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요쪽에서 이제 더 많이 나오면 좀 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이제 2교시와 3교시에 걸쳐서 출제가 된다는 거. 1차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전공자끼리 만나니까 일단, 물론 아주 일단은 공부 안 하는 사람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그저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교육학은 교육학대로 문과 성향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꼼꼼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원했던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일단 감점을 하다 보니까 좀 깐깐할 거고, 그래도 기술교과 교육학은 그래도 이제 어떤 공업계열, 기술계열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시다 보니 이게 문과 성향보다는 조금 아이고 이렇게 글이 아무래도 저쪽 문과가 세겠지 하고서 이쪽에서는 조금 좀 유도리 있게 조금 후하게 줄 수도 있다. 대신에 쓸만한 걸 다 쓰시험은 하나 쓰시험 하나 제대로 썼을 때 점수 나오고 2개 수시험은 2개 나오고 영역별로 이렇게 나오기니까 그거에 충실해서 평상시 요약 정리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재수 초시에 안 되고 그 다음 시에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독학을 한다 이렇게 막 해갖고 그래도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서도 확실하게 승부해서 그 해에 반드시 합격하려면 그죠? 일단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 훨씬 더 합격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거 독학으로 한다. 좀 위험한 생각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름길로 가는 사람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좀 공략을 해서 18점 이상 좀 맞아보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게 2020학년도 작년 거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해보니 교과교육학에서 기술교과교육학에서도 그죠 80% 이상 이제 적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술 교육학 교과교육학을 가르쳤는데 내용학도 인터페이스인가 하고 시멘트 콩쿠리 그 부분 그 두 부분은 4점짜리 8점 그것도 적중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교육학 기술 교과 교육학 하면서 언급을 해갖고 많이 프린트를 해준 부분이 내용을. 근데 4점 4점에서 그것도 8점이 적중이 됐더라고요. 교과 교육학을 강의했는데 기술 내용론에서 두 문제 4점 4점 8점이 적중을 한 거야. 그거 빼고 제가 80% 이상 적중했다는 건 순수하게 기술 교과 교육학만 갖고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교과 교육학만 순수하게 적중된 게 80여 프로가 되고 내용학에 그냥 덤으로 얻어 걸린 것이 기술 교육학 하면서 얻어 걸린 게 8점, 4점씩 두 문제가 적중을 했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일이죠. 조금 교과 교육학 하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들이 두 문제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0%는 되긴 되지만 어차피 그거는 교과 내용학 쪽에서 된 거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80% 이상 적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내용에도 두 문제는 적중했다는 거. 하여튼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게 이해돼. 딱 경계가 딱 없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단 2월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유리할 수밖에 없느냐?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나는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기본이라고 해서 제가 기본만 가르치는 강의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2월 한 달이라고 해서 한 달 4번이지만 얼마나 가르치겠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출에 나왔고 상당히 제일 중요한 이론을 위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2월에는 스타트 강의로 2월에는 기본 핵심 이론 정리를 합니다.
약 한 뭐 50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뭐 모자르면 나중에 또 뜨겠지만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지금까지의 핵심, 뭐 기출됐던 핵심적인 이론 정리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어떤 교재든 이렇게 보면, 뭐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책을 쓰는 거 보면 가장 그 책이 베스트가 되는 책들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뭐 토익 같은 경우 여러분 잘 하시니까 토익에다가 그 단어장에다가 그 밑에 이렇게 기출 문제를 갖다가 밑에다가 예문으로 들으면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자꾸 그러니까 평상시에 깔고 들어가게 만드는, 제가 이론을 강의를 하더라도 그 이론 속에서 기출됐던 핵심 이론을 위주로 기본에다 깔아주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에 많이 정착해 있을 수 있다는 되죠. 그런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핵심 이론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거 뭐 기출에서 많이 본 건데 그런 거를 갖다가 예문에 넣어놓고 그걸 핵심 이론 정리를 해주면 보다 더 실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월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하고 4월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화 이론이죠. 심화 이론인데, 이 심화 이론 정리를 할 때 기출 문제에 대비해서는 2.5배 정도로 내용. 일단은 거의 주제가 같은 영역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더 나갔어요. 분량 자체는 2.5배 정도로 더 풀려가지고 중요한 건 계속 중요하다 보니까 강조하고 넘어가면서 이게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죠. 쉽게 말하면 합격하기에 의한 최소 공배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정리하고 요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나누고 이렇게 요걸 갖다가 심화이론에서 2.5배로 불려서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강의를 할 거예요. 요거보다는 분량이 2.5배 정도는 늘어나서 웬만큼 뭐 영어 교수법까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기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되면 5월하고 6월 되면 일단 뭐 기출 문제 풀이 일단 뭐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서도 2020학년도부터 일단은 뭐 2014학년도를 기본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 정도만 다 들어가도 한 7개년치 들어가도 거의 뭐 2002년부터 나온 거에 빠져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너무 먼 거는 또 교과 과정이 뭐니 이렇게 개정돼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뽑아버리고 그러면 거의 이 정도면 다 들어가요. 근데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보면 기술, 교과, 교육학, 기술, 교과, 교육학에 관한 그죠? 일단 기출문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기술하고 사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0학년도, 지금 작년에 문제 푼 것도 도움을 받은 게 공업경론에서는 자꾸 중요시 여기는데 기술이 왜 안 나오지? 나올 때 됐나 해서 이렇게 넣었더니, 공업경론에서 파다 놨더니, 또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공업하고 기술, 뭐, 영어로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죠? 뭐,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테크니컬.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 구분과 영역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기술은 문제 해결에 많이 이제 직정을 두고,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를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계속 나오니까 뭐 특허권이 나오면 뭐 이번에 상표권이 나올 것이고 저번에 디자인권 나오고 뭐 이렇게 그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저작권까지
지적재산권이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여기 공업 교과 교육학에서도 뭐 여기는 공업 교육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기술 교과 교육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은 뽑아서 이렇게 기출 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완벽하게 돼요. 거기다가 하나 또 보너스로 일반 교육학이 있잖아요. 교육학은 물론 강의를 듣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 교육학에서 중시 여기는 거, 중요시 여기는 기출 같은 것이 있어요. 얘는 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조금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갖다가 제가 욕심이 많은가요? 욕심 많은.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뭐 80%밖에 적중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 15%나 20% 이렇게 또 적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레는 무조건 해서 100%를 맞추겠다는 저의 신념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작년에도 공업경로는 100% 적중시켰습니다. 빠져나간 게 한 문제도 없는데 기술이 한두 문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올해는 확실하게 싸잡아서 싹 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교양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교양이 갖춰져 있고 작년에는 9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실전 문제다 이론 요약까지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여러분이 들은 사람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좀 여유도 있고 질적인 강의를 해나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그러면 뭐냐 하면 7월하고 8월은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거는 주제별 주제별 이론을 갖다 지금까지 요약을 해나가면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딱 이론 배우고서 다음 주까지 요약을 해오세요 하면 요약해서 자기 서브문트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5줄이나 6줄 정도를 주제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답안지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주제별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좀 문제 응용 기출문제까지 했으니까 약간 응용 문제 응용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5번째로는 9월과 10월은 바로 이게 이제 실전 문제풀이라고 해서 결국 더 어떤 심도 있는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 8월 강의를 안 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믹싱하고 하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기는 좀 편할 거다.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마무리로 11월 한 2주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적중 모의고사 문제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 실제 그냥 가면 그대로 적중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정말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여기서 일단은 1, 2, 3, 4.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2월에 시작하면 더 장점은 딱 여기서 디딤돌이 돼요. 요거와 여기에서 2.5배로 불려서 심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안 잡히고 독학을 하고 이랬던 분들은 반드시 1개월 과정, 물론 이제 비용의 문제가 있고 좀 경제 사정상 경기도 안 좋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고 꼭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수험자 입장이다. 올해 딱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시면 2월부터 하면 3, 4월에는 좀 여유 있는 강의가
그저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나는 뭐 내가 초수도 아니야. 그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험을 보는 사람이야. 예비 선생님이. 그렇다면 뭐 자신 있다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딱 디딤돌을 짚으면 3월 되면 요거에다가 더하기 1.5배인가? 2.5배라고 해야 되나?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2.5배죠. 두 배수. 두 배수에다가 0.5 해갖고, 그죠? 이런 식으로 심화 이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도 이렇게, 기존에 기술교과만 나왔다고 해서 기술교과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다 해서, 어쨌건 기술 쪽에 적중이 가능하다면, 문제적 가능하다면 조금 유사한 문제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적중도를 100% 가까이 올해 이제 적중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20점 같으면 18점 이상을 맞으시고 22점이나 22점 같으면은 20점 맞으시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고득점을 내기가 좀 오히려 수월해요. 그리고 공업교육론에 고득점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영역보다는. 그래서 차별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 확 점수를 따버리면 반드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은 이제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에 이제 프린트 잠깐 보시면 기술교육론은 1차 시험에서 20점 한 20여 점이에요. 작년에도 22점에서 24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하고,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나는 어느 정도 학교 다닐 때 했으니까 독학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2월에 대해서 또 오신 분도 있어요, 강의를. 저번 시간에도. 오셔가지고 1개월 읽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교육학을 강의를 받고 있는데도 공업교육론 읽으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왜? 공업에 대한 교육학이니까, 교육론이니까 좀 이게, 그렇죠? 교육학은 전체적으로 문과 쪽에서 접근하는 교수님들이니까, 근데 공업하고 기술은 전혀 모르실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끝나고도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고, 어차피 제 앞에서니까 제 말이 맞다고 하겠죠? 그렇지만서도, 성실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건, 그렇게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생해갖고, 1월 내내 공부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한 600페이지도 넘고, 이렇게. 그게 그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육학이라는 것은 다 어떤 거든 구조화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중요하고, 하나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 교수법 나왔었죠. 하고 문제 해결법 나오죠. 그러면, 프로젝트 교수법하고 문제 해결법에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겠느냐.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한다면, 문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짚어나갈 거냐. 일단 구조화가 돼야 된다니, 구조화가.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교수법하고 문제 해결법,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수법.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교수법이 있고, 프로젝트 중심 교수법이 있고요. 문제 해결법이 있고, PBL,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문제 중심 교수법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겠느냐? 일단 기술에서는 문제 해결법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다른 데서는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해갖고 문제 중심 교수법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는. 문제 중심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제 문제에 이제 중점을 많이 두고서 창의적인 문제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럽니다면서도 단점은 뭐야?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는 그런 학습법. 그것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프로젝트 교수법보다는 문제 해결법이 일단 더 민주적인 교수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PBL, 문제중심 교수법보다는 조금 덜 민주적인 것이죠. 비민주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중심 교수법 PBL은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학생을 고려해서 그저 교수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는 얘들은 결국 프로젝트라는 말은 여기서 프로젝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젝트는 던진다 이런 얘기야. 즉 그 학습자에게 프로젝트를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 프로브럼에서 프로브럼이 뭐냐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학습자에게 물어봐요. 뭐냐 풀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게 분석이겠죠, 분석. 이 분석에는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거고, 이거 문제 분석하는 거. 일반적으로 분석은 요구하는 요구 분석이 있고, 직무하는 직무 분석이 있어요. 뭐 직무 분석이 잘 나가는 게 비교 확인법이라든가 데이컨법, 커리큘럼의 데이터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생략하고 교수법 중에서는 안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정도 분석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던져주니까 네가 한번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뻔한 문제, 정해진 문제를 줘요. 정해진 문제를 주어갖고 결국 프로젝트를 갖다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갖다가 원합니다. 그 결과물을 내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프로젝트든 문제교수법이든 이렇게 흔하게 10점짜리씩 논술형도 많이 나왔던 문제 이게. 근데 문제중심 교수법은 이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에게 프로블럼 문제 던져줄 테니까 이 문제는 정해지고 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형적인 문제라고 하면 정형적 이거는 비정형적인 문제다. 정형적인 문제다. 즉 정해지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비정형적인 문제다. 그리고 난해한 문제다. 그 다음에 추론적인 문제다. 이 프로브럼에서 프로브럼이 뭐냐라고 이렇게 써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론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귀납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운 문제니까 풀 수 없죠? 과정을 중심합니다, 과정을. 그래서 결과까지 꼭 내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 풀다 여기까지 풀었어. 너의 능력을 보여주란 얘기야. 그런데 못 풀어도 내가 이해해. 왜 이해하냐면 그게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거든.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한다. 이런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절차 같은 거를 따져볼 때는 절차를 이제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던져준 다음에 문제 분석을 하는 거죠. 결국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은 일단 목표 속에 일단 목표의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한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라고 던져주는 것이고, 프로브럼은 프로브럼으로 던져준다. 이것도 역시 분석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 일단 여기 이제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역시 또 목표의 설정이기. 목적이라고 하면 더 추상적으로 넓은 개념이고, 목표는 이건 바로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목적이 목표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인 문제예요.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목표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뭐 실행이 되고, 뭐 실행이라는 게 만약에 뭐 기능으로 말하면 뭐 실습이 되겠죠, 실습. 이게 공업기용, 뭐 기술이나 공업야구면 실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평가해갖고 오늘날에 뭐야? 예, 오늘날 평가가 뭐가 나옵니까? 이 평가가 나왔을 때는 오늘날에, 교수자 평가, 즉,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교수자 평가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평가가 총괄 평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총합 평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종합 평가라고 그래요. 별명이 많은데요. 교수자가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동료 평가가 있어요. 동료 평가가 있고, 세 번째는 자기 평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완전학습이기 때문에 완전학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으면 계속 피드백을 해갖고 어떻게 돼요? 결국 돌리고 돌려서 완전학습이 될 때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동료하고 비교해보고, 자기하고 교수자 비교해갖고, 불완전하면 이제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은 국어는 되먹임이라고 하고, 한문은 환류라고 얘기하고, 그죠?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완전할 때까지 그렇게 가는데, 이 자기 평가해갖고, 자기가 얼마나 모자르면 불완전한 것을 자기 성찰을 해야 돼. 이 자기 성찰은 존 듀이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는, 반성하는 것이기. 요거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 교수법에서도 자기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하는 문제, 그죠? 그거 작성해봐라. 자기 성찰해라. 이게 나왔고, 최근에도 토익법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반성하는 단계, 그건 존 듀이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에서 우리도 강의를 하고 나와서 내가 오늘 강의 열심히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려고 해도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응?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그 학생의 눈빛이. 그러면 눈 감고 이제 반성하게 돼. 이게 말하면 존 듀이가 얘기했던 반성적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러 가는데, 절차 분석, 계획, 실행, 평가, 안 되면 또 다시 피드백, 이렇게. 그죠?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속에서 피드백,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해지면 다음 단계. 완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 교과 교육과에서 프로젝트 교수법도 나왔지만, 또 오늘날은 문제 해결법. 그러니까 이쪽 프로젝트에서는 하다 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프로젝트는 반드시 뻔한 문제를 줬지만, 집단이 문제를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문제 해결법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주긴 주지만, 과정에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정도 했으면 이만큼 발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기술에서 창의력과 기술 혁신, 그죠?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바로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법 쪽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더 발전 방향으로 나오고, 또 문제 해결법에서 단점이 있으니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에서 그저 중심교수법에서는 문제 해결이 민주적인 프로젝트든 문제 해결법인 다 민주적인 학습법이긴 하지만서도 문제 해결법에서는 오로지 문제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다 보니, PBL,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문제 중심 교수법에서는 문제만 보지 말고 학생들에도 관심이 있고 학생들의 신경 쓰고 관심을 써야 된다 해서 학생까지 신경 쓰는 게 PBL이에요. 그래서 2018학년대 PBL은 공업경론에서 10점 나오고 일반 교육학에서 5점 나와서 그 학기에 15점 나왔던 거예요. 15점. 분량이 많죠.
그럼 당연히 뭐 기술 교과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가 조금 세밀하게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저하고는 항상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요약 정리를 잘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말을 쓰느냐 이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약 정리도 꼭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쫙 해고 제가 강의를 쫙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뭐 7, 8월에 보면 문제를 쭉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약을 쫙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강의도 않고 그냥 요약해오라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 나왔던 걸 문제화해서 요걸 풀어와라. 요걸 정리, 서술형 5줄, 6줄로 정리를 쭉 와라. 한 주에 뭐 15문제, 20문제 줍니다. 그런 거 쭉 해오시면 돼요. 7, 8월까지만 그걸 잘 훌륭하게 해 놓으시면 뭐 9월부터는 실전 문제 풀이, 9월, 10월, 그 다음 11월에 적중명사에서 정말 그대로 적중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진행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독학한다 항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내에 평소에 시간 내에 요약 정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 기술 교과 교육학 강의도 일쪽입니다. 중간에 이와 같은 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문제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근사치에 가까운 정답을 작성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기본 이론부터 핵심까지 정리하는 것이 합격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들보다 한 단계 앞서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월에 뭐 온다면 뭐 처음 들어간다면 2월에 디딤돌을 딛고 지나간 사람만큼 그만큼 조금 또 모자른 거죠. 그죠? 기본 이론에서 또 강조하고 천천히 나가는 게 있을 것이고 심화 이론에서 포인트를 주면서 더 나가는 또 포인트가 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2.5배니까. 주제는 같더라도 심화 쪽으로 갔을 때는 더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특히 교육보고시 2015년 74호의 별책 프로 교과 10이라고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 요만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바이블로 이제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강의 중에서도 물론 하고 뭐 자료가 없으면 제가 자료도 또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려서 드리고 기출 문제는 평가원 문제 이제 다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운 받아서 얼마든지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2014학년부터 2020학년도 임용 그 기출문제 문서 보면 기평 2점하고 서술형 4점, 논술형이 없어졌어요. 대략 20점이에요. 출제 가능한 기술교과 교육학의 전 분야 출제 중 출제 가능한 핵심 영역이 뭐냐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출제형 교수님들의 어떤 지침서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뽑아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겠다 그게 있어요. 2원에 보면은 2원, 2, 2, 2,3가 있는데 2원의 기술교육 기초는 기술적인 학문적 기초, 개념, 역사, 전망, 사회적 평가, 철학이고 12의 기술교육의 이해, 개념, 역사, 기술교과의 교육연구, 교사의 자질, 기준, 연구 방법 같은 거. 그 다음 2, 2에 보면 이것도 중학교 기술의 21에는 기술교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목적, 교육과정, 자, 외국 기술과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교과의 수업 방법론 및 교재, 프로젝트 교수법, 뭐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출제원들이 얘기하잖아요. 프로젝트 교수 나왔고, 문제 해결법 나왔고, 협동학습 중에서 직소용법, 지그소라는 직소. 그럼 토익 토론법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토익 토론법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다 프로젝트 문제 해결 협동 토익 토론법 다 나온 거죠. 이미 낸다고 한 거예요. 수업 설계, 그 다음에 수업 매체, 활용, 교재 이렇게 나오고 또 오늘날은 기술교과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습 평가가 중요한데 의미, 동향, 전략, 설계, 수행평가 중요하죠. 이것도 나왔죠. 수행평가는 일단 과연 수행학습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저 수행평가죠. 중간에 평가하니까 과정평가예요. 과정평가. 근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도 나왔고요. 루브릭. 그저 평가 기준표 루브릭도 나왔었죠.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여기 중에 하나도 안 나온 거 있어요?
여기서 나온다니까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술교육의 실제에서 기술교육 시설과 행정, 시설, 실습실이 어떻고 이렇게 출제가 되죠. 운영관리도 뭐예요? 자, 실습실에 보면 단위 실습실도 있고 종합 실습실도 그쪽 있어요. 전문 실습실도 있고 있는데 그 실습실에서 관리가 뭐예요? 운영관리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환경관리도 있을 거고, 안전에 관련 안전관리가 있을 거고요. 그죠? 바로 그 안전관리, 그 다음에 환경관리, 그 다음에 기구나 어떤 도구의 관리, 기구나 도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환경관리에는 소음이라든가, 소음 매연, 그죠? 여러 가지 일단 환기 방법이라든가 냉난방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미 나오고 행정, 장학,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습 나가서 협동학습, 산학에서 그죠? 결국 산업체와 기업체인 산업체와 학교에서의 어떤 관계, 산학 협동 관계 이것이 이제 현장 실습이 또 중요하잖아요. 현장 실습을 작년에 이제 많이 다쳐서 없앤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안 없애고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 감독의 문제라든가 순회교사의 어떤 암행어사잖아요. 현장 실습교사가 있는데 왜 순회교사를 파악해서 그 실습생들을 실습이 잘 이루어지나 인권 같은 문제 없느냐, 임금을 박하게 주지 않냐, 잠을 안 재우냐, 고문하냐, 다친데 사후 관리를 잘 하지 않느냐, 이런 산업에 관한 노동법에 관한 문제, 또 안전에 관한 문제, 인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암행어사시로 순회지도 교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직업과 진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의 어떤 세계, 진로 설계 이론, 진로 발달이 있어요. 인문계든 실업계든 공업계든 다 어떻게 해요? 주로 진학반이 있고요. 오늘날은 인문계에서도 대학을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취업반으로 가야죠. 진로가 중요한 것이고, 나는 진학을 한다 하면 그죠? 그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진로 지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